지금 오늘 나간 자료는 나중에 수요 공급할 때 쓸 테니까 지금은 됐고 수요 공급할 때 이제 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인문적 특성할 차례거든요. 네, 교재는 55페이지가 되겠네요. 지난 시간 우리 자연적 특성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인문적 특성입니다. 페이지 보시고. 저희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네, 교재 보시면 55페이지입니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란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뭐 쭉 이렇게 나와요. 인간과의 상호관계에서 쭉 나오다가 즉 봅니다. 인간이 줄칠게요.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다. 줄칩니다.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갖고 있던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특성이에요.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에요. 그럼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 만든 법이나 제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법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법과 제도는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토지의 인문적 특성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 그 옆에다가 상대적, 가변적, 앞에서 했지만 우리 앞에서 첫 시간에 했었거든요. 상대적이다,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럼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성이니까 굉장히 많겠죠. 뭐 오늘도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을 다 외운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 인문적 특성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이거는 중요하거든요. 이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네, 그래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서는 우리 지금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죠. 네, 용도의 다양성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란 뜻이 뭘까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 앞전에 토지 분류할 때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후보지, 이행지가 뭐였냐면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 이런 것처럼 용도가 다양하다. 네, 그게 뜻이고. 그러면 이런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파생 특성은 뭐가 있느냐? 자, 기억해 봅니다. 줄 쳐야 돼요.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줄 칩니다. 이 체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정성에서도 나왔어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체유효 이용이 최고 최선이었잖아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 부정성에도 나왔고, 용도의 다양성도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유효 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인데요. 니은의 둘째 줄에 보세요. 경제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보이세요? 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건 무엇 때문이냐?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후보지, 이행지 이런 말 보이세요? 네, 줄 치세요. 후보지, 이행지가 아까 용도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용도를 전환시키는 거를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토지는 만들어낼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공급은 안 되잖아. 하지만 토지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야, 우리 택지가 부족해. 지금 우리 LH 한참 시끄럽잖아, 저기. 거기 원래 농지였잖아요. 맞아요. 농지인데 이번에 택지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용도 전환이 되잖아. 이런 게 경제적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때 보면 그 앞에 보면 창조적 이용 이런 말 보이세요? 이런 말들 전부 다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 한번 볼까요? 미음. 비가역성의 근거 줄칩니다. 이 비가역성은요, 우리 정책론에서 한번 공부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이 비가역성은 한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 결정해버리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비가역성이. 그럼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를 농지로 쓸 거냐, 택지로 쓸 거냐, 임지로 쓸 거냐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택지로 사용해가지고 건물을 다 지었어.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다 지었거든. 야, 아닌가 봐. 여기는 농사 지어야 되는가 봐. 허물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를 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역성과 관계 있습니다. 용도가 다양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용도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이 용도밖에 없는데 뭐 잘못되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줄여서 이걸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위치라는 거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맞습니까? 자, 우리가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거든요. 그럼 절대적 위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이건 고정이야, 고정. 그죠? 그럼 이거 관계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부동성이란 말이에요.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지리적 위치라고 그러거든요. 지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부동성입니다. 근데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가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자연적 특성이고 얘는 뭐가 되고요? 인문적 특성이고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토지의 지금 밑에 저기 위치의 가변성 그럼 절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원인에 의하여, 경제적 원인에 의하여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토지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면 토지의 가치도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죠. 토지의 가치도 변한다. 지금 보세요. 어저께 뉴스에 요즘 보면 그 뭐 맹지를 사가지고 했다며. 그죠? 뭐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거든. 절대적 위치는. 하지만 이제 거기가 신도시로 확정이 되어버리니까 상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죠. 맞아요. 신도시 계획 안에 있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가치도 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정리한다.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위치가 변하면 토지의 가치도 변한다. 아시겠죠? 이 정도 다 알아두세요. 그럼 나중에 5월달쯤 되면 제가 그러면 사회적 위치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위치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적 위치는 뭐가 있습니까는 5월달 이후에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게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박스 보이시죠? 사회적 위치에 해당되는 거, 경제적 위치에 해당되는 거, 행정적 위치에 해당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시험에 그렇게 막 나오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됐습니다.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 지금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57페이지에 기타 인문적 특성이 막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이것도 나중에 5월달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오늘은 저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둔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6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의 속성 나오는데요. 62페이지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1, 2월 달에 강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5월 달 이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한 번 정도만 들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한다. 넘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둬야 될 부분입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한 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1, 2월 달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개발권 양도제 있죠.
찾으셨어요? 네, 여기도 제가 1, 2월 달에 한번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5월 달 이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굳이 두 번, 세 번씩 할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들으신 분 동영상을 좀 1, 2월 강의를 개발권 양도제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뭐 정 보기 싫다 그러면 5월 달 이후에 들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어디 할 거냐면 경제론 하겠습니다. 경제론. 네, 72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 경제론은요,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수요 공급에서는 한 4문제 가량, 최소 4문제 이상 나와요. 경기 변동 1문제에서 2문제 가량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한 6문제 가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우리 그 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가 나갔죠. 받으셨죠? 네. 제가 주말에 집에 있을 때 우리 학원생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쳤습니다, 제가. 네. 자, 이게 뭐냐면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 2번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게 제가 우리 수요 공급에서 꼭 아셔야 되는 테마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제목. 책에 다 있어. 책에 다 있는데 이걸 내가 손으로 한번 적어보라 그랬는데 안 적어,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봐야 되네, 손으로. 지금 보면 한 5페이지 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제가 드린 이유가 들고 다니면서 항상 눈 자꾸 보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익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수요 공급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가 돼요. 이것도 안 보면 안 돼, 이제.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방법이 없어, 내가 더 이상. 자, 보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인데 자료에 보면 먼저 1번에 이제 수요의 개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재를 한번 봅니다. 교재 72페이지인데요. 수요의 개념 그래가지고 뭐라 밑에 막 적혀 있어요. 수요가 뭡니까는 잘 안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냥 수요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고 싶어하는 욕구. 그럼 우리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째 줄에 수요란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중간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 줄 치면 돼요. 저는 1, 2월 달에 줄 쳐져 있을 겁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하고자입니다. 하고자. 이 하고자라는 거는 실제로 구매했다는 겁니까? 구매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의도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라 그래요. 사전적 개념. 아시겠죠? 자, 나중에 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셋째 줄에 수요량이라고 보이세요? 수요량은 아까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잖아요. 수요량은 그걸 양으로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가 갖고 싶어. 사과를 사야겠어. 이거는 수요란 말이에요. 근데 한 박스 하면 네가 몇 개 살 건데 한 박스면 나는 10,000원 하면 몇 박스 살 거냐. 10,000원 하면 10,000원이면 몇 박스 살래. 어떤 특정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얼마 정도 사겠느냐.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나는 2박스 사고 싶다. 이거는 수요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수요량은 크게 구별할 의미는 없어요. 수요는 욕구고 수요량은 말 그대로 양으로 표시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요량에 일정한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수량이라고 되어 있죠. 최대 수량 줄쳐야 돼요. 수요량은 최대 수량이에요. 자, 그리고요. 수요 가격이라고도 있습니까? 수요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이거든요. 얼마까지 낼 수 있는데 이게 수요 가격이란 말이죠. 이 수요자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제시해요. 최고 가격 이렇게 다. 최고 가격. 됐습니까? 네. 나중에 공급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공급은 최소 가격이에요. 공급은 최소 가격을 공급자들은 최소 가격을 제시해.
공급자는 물건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파는 사람은 내가 받아야 되는 최소 가격을 제시합니다. 뭐 10,000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소 가격의 의미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끝났어요. 이제 수요 개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유량 나오죠. 유량의 개념 보입니까? 네, 유량은 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이번에 사전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자, 사전적 개념 아까 제가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의도. 그래서 사전적 개념에서는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구매량이 아니다. 실제로 구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 점 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효 수요라고 있나요? 자, 유효 수요는 말 중요하거든요.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구매력을 수반한 이런 말 보이세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구매력. 그래서 뒤에 보면 괄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는 아까 제가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구매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도 있어야 된다? 구매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력을 갖췄을 때 그거를 수요라고 그러지, 구매력을 갖추지 않은 수요는 우리가 부동산 수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리 이렇게 해야 된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됐나요? 네네. 그러면 구매력이 없는 수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도만 있지 돈은 없다 이 말이야. 살 돈은 없는데 의도는 뭐 충분히 있지. 사고 싶은 욕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잠재 수요라 그래. 그 밑에 3번에 보면 잠재 수요라고 있나요? 잠재 수요 줄치고요. 잠재 수요는 뜻이 뭐예요? 구매력이 없다. 의도만 있다. 구매력은 없다. 됐나요? 자, 그럼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에 대해서 구별했습니다. 유효 수요가 뭐라고?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구매력을 갖춘 수요. 왜냐하면 수요라는 말 안에는 의도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구매력이 뭔데? 구매력이다. 자, 구매력에는 차입, 부채도 포함이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재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구매력에는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대출이나 정부의 보조금도 포함된다. 아시겠죠? 이번에 정부가 보조금 주잖아요. 재난지원금. 그것도 구매력이 된다 이 말이야. 왜?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까? 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구매력은 소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보조금이나 부채도 차입 능력도 구매력에 해당한다. 됐어요? 네, 이게 수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료 한번 봐보세요. 자료. 공부할 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수요의 개념 있죠? 제목을 붙여놨잖아. 유효 수요. 뒤에 대충 제가 뜻을 좀 적어놨죠. 사전적 개념 가로 안에 비워놨죠. 뭘 적어야 되겠어요?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 가격은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최고 가격. 수요량은요? 최대 가격. 맞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효 수요 더불어 하나 더 기억하면 좋은 게 잠재적 수요.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량과 처량이에요. 유량과 처량. 자, 우리 교재는요 72페이지인데 유량의 개념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첫 번째 뭐 했냐면 수요의 개념 했습니다. 수요의 개념.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할 게 뭐냐면 유량과 처량이에요. 유량과 처량. 자, 유량과 처량은 측정과 관계가 있거든요. 측정과. 네. 측정이라는 거는 물건의 뭐 크기라든지 무게 같은 거를 우리가 재어보고 달아보는 게 측정이잖아요. 그럼 유량은 뭐냐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측정이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저량은 뭐냐면 기간이 필요 없고요. 일정 시점에 측정이 가능한 것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유량은 기간이고요. 저량은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영어로는 플로우라 그러고요. 유량은 플로우. 네. 뭐 영어는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 영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글로 나와요.
플로우. 네. 그다음 스톡이라 그러죠. 네, 저량은 스톡이고요. 그리고 유량은 장기 개념이에요. 저량은요, 단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량 그러면 기간, 플로우, 장기, 기본. 저량은 시점, 스톡, 단기. 네.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유량과 저량의 중요한 얘들을 잘 물어봅니다. 얘들을.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요. 73페이지에 거기 위에 박스가 있죠. 거기 보니까 유량과 저량을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거 다 알려면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힘든데. 자, 유량 보겠습니다. 자, 유량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유량이란 그 책 위에다가 적으세요. 소득, 사용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유량이에요. 소득과 사용료. 그럼 소득이란 거로 수입 그래도 됩니까? 돼. 그럼 임대 수입 뭐예요? 유량이지. 임대 수입 유량이잖아요. 근로자의 급여 유량이죠. 소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꼭 소득이란 글자 아니더라도 소득 수입이라는 의미가 들어오면 뭐라는 거예요? 유량이에요, 유량. 오케이? 그럼 그 밑에 보세요. 임대료 보이세요? 지대 보입니까? 얘들은 사용료잖아요. 우리 건물 임대료라는 게 건물 사용료 아닙니까? 토지 사용료를 우리가 지대라 부르거든요. 그 임대료 지대는 한마디로 묶으면 이게 사용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득 수익 보입니까? 유량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신규 공급량이야. 신규 동그라미야. 신규 공급량. 신규라는 글자가 나오면 유량이에요. 신규 공급 유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산량 보이세요? 생산량 마찬가지예요. 유량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래량 줄칩니다. 유량입니다. 거래량. 주택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건물 거래량도 유량이야. 중요한 글자는 뭔데? 거래량. 됐어요? 네. 자, 그 밑에 보니까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있죠.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유량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현금 수지, 현금 흐름 보이세요? 현금 수지도 현금의 수입과 지출, 수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현금 수지. 우리 투자론에서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자 비용 보이세요? 비용. 비용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도 어떤 기간에 발생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나간 게 비용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저량 보겠습니다. 저량 그 위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가격, 가치,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은 다 저량이에요. 가격, 가치,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은 다 저량이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가격, 가치 있죠? 지가가 뭔데? 토지 가격이잖아요. 인구 줄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구 저량입니다. 인구 저량이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재고 보입니까? 재고. 네, 재고 저량입니다. 재고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밑에 자본 있죠?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게 위에 있으니까 적어 놓으신 분들은 뭔데? 자본, 부채 이런 말 보이잖아요. 주택 보급률 보입니까? 주택 보급률 줄칩니다. 네.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런 거. 주택 보급률 나오면 헷갈린다. 주택 보급률은 지금 바로 알 수 있거든. 저량은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몸무게 바로 알 수 있어. 시력 바로 알 수 있어요. 자산 지금 바로 알 수 있거든. 통장 열어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저량이라고 말이야.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거. 이 시점에 바로 알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저량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시험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인구 있잖아요. 인구는 저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저량이야. 지금 우리 학원 인구, 학원생들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세보면 돼. 울산 인구 지금 알 수 있나요? 세보면 돼요. 울산 인구 다 모여. 세면 되지, 지금 바로. 저량입니다. 인구 저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 변동분이 붙어버렸어. 중요한 글자가 뭘까요? 변동분이죠. 자, 변동분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명시해주지 않으면 변동분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울산 인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동분 그래야지 울산 인구의 변동분 그래버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유량이란 말이야. 뭐를 물어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유량이란 뜻이에요. 체중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바로 재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체중 변동분이야? 체중 변동분.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건 유량이란 말이야. 기간을 명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측정할 수 없는 거는 유량이란 말입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저량이라는 글자 뒤에 뭐가 붙으면 변동분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얘는 뭐가 되어버린다? 유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지. 자, 그런데 또 봅시다. 만약에 아까 우리 유량 중에 생산량이라고 있었죠? 생산량은 유량이었잖아요. 뭐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뒤에 생산량 총합 이렇게 나왔어. 생산량의 합계. 합계라는 말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합계는 지금 두드려 봐야 되잖아. 계산기 가지고.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잖아. 월간 생산량 합계. 지금 두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어버린다? 저량이 된다. 자, 포인트. 변동분 들어오면 유량이다. 합계 나오면 뭐라고요? 저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량, 저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은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유량이에요. 수요와 공급은 별다른 단서가 없으면 뭐라고요? 유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요의 개념 보세요. 72페이지 수요의 개념의 밑에 보면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그게 무슨 글자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수요의 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기 공급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단기 공급. 그럼 뭐가 돼버린다? 그래, 단기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저량이 돼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넘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우리 자료에도 보시면 세 번째가 수요의 법칙이라 나와 있죠. 네, 이제 세 번째 공부할 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도 이런 제목들을 보면서 아,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막 책을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제목만 쭉 보면 스캔하면서 아, 이런 걸 배웠지. 제가 디테일하게 일부러 다 안 적었어요. 다 적어주는 건 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료는. 다 적으면 의미가 없어. 그건 책이 돼버리는데. 그건 책이잖아. 다 적으면 뭐해? 내가 그 의도가 그게 아니라니까. 제목. 그래서 혹시나 너무 제목만 적으면 밋밋할까봐 핵심된 내용 몇 개만 적어 넣어둔 거예요. 원래는 제목만 적고 싶었어요. 원래 내 의도는. 근데 적다 보니까 자꾸 많아졌어.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려 하다 보니까.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수요의 법칙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의 법칙. 자, 그럼 수요의 법칙 하면 생각이 떠올라야 되거든. 진짜 제가 얘기할 건데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수요의 법칙은. 자, 그럼 보세요.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인데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의 관계, 뭐 빌라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 오피스텔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 이거는 뭐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나올 수 있잖아. 무슨 말이? 그럼 딸기 가격과 수박 수요량과의 관계, 뭐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그거는 법칙도 아니지. 다 갖다 붙여버리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빌라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는요? 그런 법칙 없어요. 그건 모르지 뭐 내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해당 재화 가격과 해당 재화 수요량. 이게 원뜻이야. 근데 같네? 같은 글자잖아요. 그거 생략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본 뜻은 이런 뜻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의 관계도 수요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많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둘의 가격,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제 교재를 봅니다. 자, 우리 교재 지금 75페이지 하고 있어요. 수요의 법칙.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줄쳐야 돼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그 재화의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 감소한다. 반대로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해당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습니까? 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란, 앞으로 해당 재화라는 말은 제가 안 쓸게요. 만약에 같은 재화가 아니면 그때는 써요, 제가. 대체재는 쓴다니까, 내가 대체재 가격 이렇게 쓴다니까. 근데 그런 걸 안 적으면 그냥 해당 재화야. 맞아요? 나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이런 말 안 쓰거든.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당연히 나니까, 당사자니까. 맞습니까? 근데 친구가 가고 있으면 걔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라고 명시하듯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해당 재화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해.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자,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네요.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걸 변수라 그래요. 변하는 건 변수야. 그럼 수요량도 변할 수 있네. 변할 수 있죠. 변수예요. 자, 그런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까?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하는 겁니까? 그게 수요의 법칙이다.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지, 수요량이 변해가지고 가격이 변하는 건 수요의 법칙 아니에요.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 이것도 나중 되면 수요의 변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앞뒤가 뭐 왔다 갔다 해.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격도 변수고 수요량도 변수잖아요. 변하니까. 그럼 여기서 원인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가격 변화가 원인이지. 가격 변화가 원인이다. 그리고 수요량 변화가 결과다. 그죠? 맞아요? 수요량 변화가 결과죠. 그래서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우리가 보통 독립변수라 그래요.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독립변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해요. 굳이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렇구나. 어찌됐든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고 있죠. 이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맞아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처럼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둘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그럽니다. 반비례 관계. 부호로는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불러요. 이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외에 또 뭐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역의 관계다, 뭐 부호의 관계다, 감소함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수요의 법칙이 보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다, 역의 관계다, 이런 말이 보이시죠? 그 말은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중요해요.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요의 법칙 다 했어? 수요의 법칙 다 했다고. 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4번에 수요곡선이라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수요곡선 공부해야 돼. 수요곡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1, 2월 달에 수요 공급했는데 그때 제대로 안 하시면 지금 다시 하면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첫 단추를 이상하게 버리면 나중 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개념이 안 잡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많이 하는 거 의미 없어요. 많이 하면 뭐해? 엉망진창 실타래 좀 얽혀 있으면 이게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돼요. 그게 방해가 된다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 곡선입니다. 이 수요 곡선은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수요의 법칙 공부했잖아요. 수요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라 그랬거든. 이러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요 곡선. 그럼 수요 곡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가격이어야 되고요, 하나는 수요량이어야 돼요. 저기다 수요량 적어도 돼요. 여기다 가격 적어도 틀린 건 아닌데 약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가격을 적고 여기는 수요량이라고 적자,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우리 배웠거든. 조금 전에 배웠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가격이 5,000원이야. 딸기라 그려볼게요. 딸기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가격이 5,000원일 때 딸기 몇 박스 사실래요? 물어본 거야.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겁니까? 의도라고 그랬습니까? 의도거든요. 5,000원이면 몇 박스 살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5,000원이면 나 2박스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박스. 그럼 가격이 만약에 7,000원 오르면 어떡하실 건데요? 7,000원이면 어떡할래요? 가격이 올랐죠? 그럼 더 많이 살려고 한다? 더 적게 살려고 한다? 수요량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한 박스밖에 못 사지.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7,000원일 때 한 박스. 요점이 되겠네요. 5,000원일 때 요점이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3,000원이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 가격이 내렸죠? 그러면 아까는 2박스 산다고 그랬지만 더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박스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점을 연결한 거야. 이렇게 쭉 연결했다. 그러면 저기 점들이 있죠? 저 점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냅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점들이잖아. 맞아요? 저런 점을 쫙 연결한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걸 수요곡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수요곡선은 지금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타내고 있지. 그 점들을 다 연결했으니까. 맞아요? 오케이.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하향이라 그래요. 수요곡선 어떤 형태다? 우하향이다. 그래서 아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반비례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 우하향이 됩니다. 반비례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전부 어떤 형태가 된다? 우하향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학계론 하다 보면 그래프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책에서. 책에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더란 말이야. 이게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럼 여기가 만약에 지대고 여기가 거리라 그래 볼게요. 그럼 이 말은 지대와 거리는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야? 반비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반비례 관계. 그 말은 여기가 중심이고, 그럼 중심에서 외곽으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대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래, 거리가 멀면 지대는 싸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우하향 형태를 띱니다. 됐어요? 수요곡선 다 했네 이제.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76페이지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나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별표 2개, 3개, 많이 해도 괜찮아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까 수요량이 변할 수 있었잖아. 수요량은 변하죠. 수요량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수요량은 변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파트라 그래 볼게요. 아파트 수요량은 변해요. 아파트 수요량은 변한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이거는 결과고.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들은 하나만 있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있고, 은행의 이자율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엄청나게 많아. 그럼 대표적으로 아파트 가격 변화가 있겠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변했잖아, 아까. 그게 수요의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죠. 정부 정책, 규제가 강화됐다든지, 규제가 완화되었다든지, 그래도 아파트 수요량 변할 수 있잖아요. 자, 이자율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있죠. 많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요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뭐가 변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 이게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 말고 나머지 것들이죠. 나머지 것들. 다른 원인들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든 수요의 변하든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결과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어디에 차이가 있다? 원인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원인이 달라.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 그 외의 것들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건 뭐라고 부르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빌라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어요. 그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수요량의 변화고, 여기 빌라 가격이 변했어. 빌라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도 변할 수 있잖아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캐치가 되시는 분들은, 야,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가면 한 개밖에 없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맞습니까? 네네.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결국 수요의 법칙하고 같네? 아까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결국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는 수요의 법칙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어려워요. 수요의 변화와 수요의 법칙은 관계가 있다. 그럼 관계 없어. 그거는 수요의 법칙과 수요의 변화는 다른 얘기야. 넘어간다. 어려워하는 것 같다 지금. 넘어갑니다. 요 정도 알아둡니다. 이 정도 알아둡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게요. 자, 이 그림으로 봅니다. 이 그림. 자, 요 점은 지금 가격이 5,000원일 때 수요량이 2박스란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수요량이 3박스로 늘었어요.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했잖아.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가격이 내렸거든. 가격이 5,000원 하던 게 3,000원으로 내리니까 수요량이 2개에서 3개로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죠. 가격이 변해가지고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 그랬더니 요 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맞습니까? 이 점은 5,000원일 때 2박스란 뜻이고, 요 점은 3,000원일 때 3박스란 뜻이잖아요. 그럼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지금 움직였네요. 뭐가 변해가지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한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나는 교재에 체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소득이 변했다 볼게요. 자,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딸기가 7,000원 할 때 한 박스 산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여전히 딸기는 지금 여전히 7,000원이야. 지금 여전히 7,000원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난 거야, 소득이. 가격은 변했다, 안 변했다? 가격은 안 변했어. 소득이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딸기는 7,000원 하지만 2박스 사는 거야, 이제. 왜? 뭐가 늘었기 때문에?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자, 가격이 5,000원인데 사람들이 3박스 산다는 얘기야. 가격은 안 변했어요. 가격이 안 변했는데 수요량이 늘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3,000원인데 4박스를 사.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은 가격이 변한 수요 곡선입니까?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늘어난 겁니까? 맞아요? 그럼 이 말은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잖아.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면 수요 곡선이 움직여 버려요. 중요해.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은 안 움직여. 뭐가 변할 때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 가격 말고 나머지. 가격 말고 나머지가 변하면 수요 곡선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는 아파트 수요 곡선은 안 움직여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 일어날 뿐이야.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네?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면.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 그러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른다? 수요의 감소라 부릅니다. 자,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이게 물리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76페이지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밑에 양가로 1번에 수요량의 변화 보이세요? 자, 1번 봅니다.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요의 변화 보세요. 수요의 변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라 되어 있죠. 그때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 부르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됐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에 수요량의 변화 옆에다가요, 수요량의 변화 옆에다가 원인이 하나.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가격 변화라고요. 원인이 딱 가격 변화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 그럼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 그랬습니까?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한자를 찾아라 그러면 곡선 상이야, 상. 상이야, 상. 점보다도. 점 별로 안 중요해. 상이 중요하다.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말은 점이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게. 아시겠습니까? 수요 곡선 상이란 글자만 나와도 수요량이 변합니다. 점이라는 글자는 생략될 수도 있어요.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래버리면 수요량이 변화야. 점까지도 좀 더 좋고, 그건 땡큐고. 점이란 글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 밑에 수요의 변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체가 움직인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수요의 변화의 동그라미 3번에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이고? 우측으로. 상자 신경 안 써도 우측.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수요의 감소는요,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정리됐어요? 정리됐지. 자, 그럼 이제 시험 출제자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봐봐. 야,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어.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그럼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 정부 정책이 변했다, 소득이 변했다, 이건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야.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인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는 수요 곡선이 안 움직인다. 점의 이동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지, 내가. 잘 틀린다고 그랬지. 네?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다.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적혀져 있어요. 옛날에 적은 사람 적혀 있을 거고 내가 적어줬지. 그래 내가 1, 2월 됐지만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대로 하잖아. 대사는 안 바뀌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중요합니다. 그 내용 잘 틀립니다. 잘 틀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출제자는 뭘 묻고 싶었겠어요, 이제. 아, 수요의 변화라는 건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출제 교수는 어떨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어떨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물어보지, 당연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77페이지 보니까 수요의 변화 원인 보이죠? 이제 이거 공부해야 돼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요의 변화 원인.